1차 대전 유럽전선의 베테랑 부사관 마이클 번은 지옥 같은 유럽전선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고향인 캐나다 캘거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병관에 배속되고 자신을 간호해준 여성 사라와 사랑도 나누면서 꿀빠는 나날이 계속되던 중 사라의 남동생이 느닷없이 군대에 지원하게 되자 마이클은 사라에게 동생을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다시 그 지옥같은 유럽 전선으로 향합니다. 1916년 영국 원정군은 솜 전투에서 50만 병력을 투입시켰지만 막대한 병력만 소모한 채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7년 4월 프랑스도 로베르 니벨 총사령관의 근본 없는 자신감에서 계획된 자기 이름까지 딴 니벨 공세를 펼쳤지만 역시 20여만 명을 손절하면서 의미 없이 끝나고 영불연합군은 사이좋게 두 대규모 공세를 대차게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두 연합국은 국내외로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 워낙에 많은 병사들이 사정없이 녹아버리다 보니 프랑스군은 군 내부에서 집단 항명 사태가 발생하고 영국은 영국대로 수많은 자국 청년들을 타국 땅에 묻어버리는 이 징병제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맞은편 덩치 좋은 친구 러시아마저 혁명까지 발생하면서 연합국은 암울한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독일이라고 멀쩡한 건 아니었고 두 연합국의 강한 공세로 만신창이가 된 건 마찬가지였죠. 조금 있으면 미국도 이 막장 전쟁에 참가하게 될 예정인데 영국 의회와 원정군 사령관 더글러스 헤이그는 이 누더기가 된 독일군을 기를 모아서 한 방만 더 세게 때리면 괴멸되지 않을까라는 악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물론 영연방 식민지에서 총 50여 개 사단을 긁어 모아 목표로 삼은 곳은 벨기에 플란데론 지방의 이프르 일대와 파스 샹달 마을. 연합군은 솜 전투 시기 때보다 10배는 많은 3천여 문의 대포를 배치하고 또 한 차례 대규모 공세를 시작합니다. (1917년) 봄 영연방 소속 캐나다 군단 10대대는 비미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여기 이 친구 마이클 번은 캐나다군 10대대 소속 부사관인데 동료들과 이 비미 전투를 거의 종료시킬 시점에 한 마을에 투입되었죠. 마이클은 독일군 기관총의 탄막을 뚫고 용감하게 홀로 기관총 진지를 점령했는데 아주 가차없군요. 그리고 멋진 난이도의 공중제비를 선보이며 부상을 당합니다. 깨어나자마자 야전병원에서 한 예쁜 간호사를 보게 되는데 눈뜨기가 무섭게 본능적으로 작업 한번 걸어보는 마이클. I don't even know your first name. I'm not allowed to tell you that. 부상당한 마이클은 복무 판정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다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비미 전투 막바지에 자신의 손으로 죽인 어린 독일군의 눈빛이 너무 아른거려 신경쇠약에 걸려버린 거였죠. In light of his service record, the recommendation is the soldier be reassigned to the home front, possibly recruitment in support of our ongoing effort. 그리고 작업 좀 걸어보려 했던 간호사와 가볍게 작별 인사를 하고 Her name is Sarah. 고향인 캐나다 캘거리에서 병역 모병관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이 모병관의 상관은 영국군 파견 장교인데 당시 영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영연방의 국가들, 그러니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도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었죠. 영화 초반 나왔던 비미 전투는 캐나다군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던 전투였습니다. 영불연합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실패한 비미 능선을 캐나다군 4개 사단이 점령하면서 영연방 일부에 불과했던 캐나다군에게는 국가 독립과 맞먹을 정도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의미를 주게 되죠. 어쨌든 마이클은 모병관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젊은 친구 데이빗, 역시 캘거리에 거주하는 청년인데 이름들이 참 정직하군요. 데이빗도 있고 마이클도 있고. 가난한 청년 데이빗은 캘거리에 부유한 의사의 딸 캐시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당시 18세 이상의 청년들은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전쟁에 참전하고 사지로 끌려가야만 사회적 인정을 받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 친구 데이빗은 천식도 심하고 워낙 약골인지라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적국인 독일계 캐나다인
당연히 이 지역이 유지인 캐시의 아버지 마음에 들 이유가 전혀 없겠죠. 군대도 못 가, 건강도 안 좋아, 게다가 독일계, 아주 최악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무수저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조건 중에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곤 군대 가는 것. 하지만 담당 모병관은 까탈스러운 베테랑 참전용사 마이클이었습니다. Okay, as long as I'm sitting at this desk, you will not be going to this war. 당연히 벤치를 먹습니다. 건강한 청년들도 죽어나가는 판국에 이런 약골 청년을 받아줄 리 없겠죠. 뚜껑이 열려 술집에서 약골 주제에 깽판을 놓는 데이빗. Let it go, Roy. 사람 좋은 마이클은 이 철딱선이 없는 친구를 집에 모셔다 주기까지 하는데 이 친구의 친누나가 지난번 그 간호사 사라였군요. Excuse to see you again. Well, thank you anyway. Okay. 당연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사라의 아버지도 지난 비미 전투에 참전 용사로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과 같은 지역에서 싸운 선배 You should be 병사였다는데 proud of your father. 뭐 참전 용사긴 참전 용사였죠. 독일군이었다는 게 문제였지. He returned to his native land in 1915 and was assigned to the 2nd Bavarian Reserve Regiment.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라의 집에 동네 건달들의 횡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불이익이 단지 자기 가족들이 모두 독일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데이빗은 모든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죠. 어느덧 마이클과 사라의 관계는 무르익어 가지만 캐시의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데이빗은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입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동생이 사지로 끌려가는 사실에 화가 난 사라. 뜬금없이 마이클을 찾아가 사정없이 공격하는데 My brother is just a boy. He's not well. He's not fit. 뜻밖의 난타를 당해서 어안이 벙벙한 마이클. 하지만 이건 캐시와 데이빗을 떼어놓기 위한 의사 아버지와 영국 모병 장교의 계략이었죠. 약간 약이 오른 마이클, 모병 장교의 집을 찾아가 칼을 슥슥 갈아줍니다. 그리고 강제로 전선 전출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협박하죠. You're going to try and protect that boy. 그 이유는 바로 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애송이 병사 데이빗을 하나뿐인 가족 사라에게 산채로 돌려보내려면 자신이 직접 보호해야 한다는 마이클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짝을 모두 전선으로 보낸 여기 두 여자. 사라는 동생을 입대시킨 사람이 마이클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What have you done? What do you mean?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죠. 두 사람은 어느덧 1917년에 참혹한 벨기에 파스샹달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데이빗 곁에서 껌처럼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 영국군 모병 장교, 감히 자신을 협박했던 마이클을 찾기 위해 복수심에 불타 전선까지 따라왔군요. I'm going to turn you into a platoon leader, and you will hold your tongue, Major. 그만큼 마이클은 이미 백전노장의 베테랑이 된 거였죠. 그리고 부상당한 상관을 야전병원으로 이송하던 마이클. 낯이 익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오마이갓. 예, 사라도 동생과 애인 생각에 간호사로 지원해 이곳에 온 것이었죠. 당연히 이곳 전선의 비참한 생활은 데이빗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달랐죠. 원래 이곳 파스장달과 이프르 지역 일대는 초원지대였는데 워낙에 집중 포화를 받다 보니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배수시설도 파괴된 상태에서 폭우까지 쏟아지다 보니 전형적인 1차 대전의 참호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정말 병사들이 참호족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괜히 왔다는 걸 깨달은 데이빗. 마이클이 옆에 있어준다는 게 이런 생지옥에서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저승사자들처럼 바로 앞에서 들이닥치는 독일군들. 캐나다군과 독일군은 정말 참혹한 모습을 연출하며 전투를 치르는데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데이빗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아니면 공황장애에 빠진 건지 독일군 참호 방향으로 느닷없이 닥돌하는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동생을 보호해주겠다는 사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진을 향해 홀로 돌격합니다.
영화 파스샹달은 1917년 7월부터 11월까지 발생했던 파스샹달 전투를 배경으로 잔잔한 러브스토리와 참혹한 전장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캐나다 영화입니다. 1918년에 독일을 완전히 패배시킨다는 목표로 최대한 독일군의 전력을 소모시키기 위해 시작된 이 전투는 영국군을 중심으로 영연방군과 프랑스군이 3,000여 대의 포와 60여 개의 사단을 동원해서 벨기에 플란데른 지방의 파스샹달과 이프로 일대를 공격한 5개월간의 전투였습니다. 그렇다고 독일도 마냥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있던 건 아닌지라 콘크리트 토치카와 요새를 중심으로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푸르른 초원지대였던 전장 일대는 15일간 지속된 400만 발의 포격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여름 내내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로 인해 참호와 전장이 완전히 늪지대로 변하면서 양측은 모두 진전 없이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11월에 들어서서 캐나다 군단에 의해 파스샹달이 점령되면서 5개월간 양측 통합 80만 가량의 병력이 희생된 파스샹달 전투는 종료됩니다. 파스샹달 전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참호전 방식의 마지막 전투가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전장을 와본 경험이 없던 고위 장성들이 전투 승리 후 이 참호전의 참상을 목격한 후에 그제서야 이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독일군은 더 이상 대규모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모두 잃게 되고, 자원과 식량마저 부족해서 독일 전역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른바 순무의 겨울이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 직후 다음 세대의 새로운 강대국의 군대가 이 전쟁에 투입됩니다. 영화 파스샹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